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부유식 해상폭력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두 분이 토론하시면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거대한 구조물과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기 위해 배선, 그리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론이. 그래서 이제 크게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이제 전자파가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의 양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동안 이제 뭐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해상 풍력 발전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게 뭐 문제점이 보고된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미리 못하면은 할 일이 없어지겠죠.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방법들도 각각 하나씩 이제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극복을 해서 대안을 세우면서 이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하시기 때문에 예, 저도 찬성하는 편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찬성. 그리고 참 그 어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금방 전선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어장이 좁아지는 문제나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바다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떡합니까? 넓은 바다를 그렇게 못 가지 않아요. 장치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기서 어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점을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 바다가 됐건 육지가 됐건 어디든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서식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받고 숨어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다가 어찌 보면 사실 상당히 황량한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서 발달된 장비를 동원해서 물고기들을 막 휩쓸어서 잡아가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없어지는 거죠. 숨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딘가 한 지역이 물고기들을 어로 행위를 하지 않는 보호받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어족 자원이 이제 주변으로 흩어나갈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쪽 지역에는 이제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은 보통 바다라는 것은 아래쪽에 영양분들이 가라앉거든요. 주로 이제 인 성분이 되는데 인은 용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가라앉는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영양분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위쪽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태양광선이 충분히 내려쬐도 광합성 생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떻느냐면은 이게 교란이 일어나서 그 바다 아래쪽의 영양분이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되면은 그 지역에 굉장한 어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물고기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장들은 보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용숙류가 생기는 곳들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상 이제 부유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여기 흘러간 해류가 구로시오라는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해류가 교란이 생겨나면은 아래쪽에 있는 영양류가 솟아 올라와서 이제 그 위쪽에 풍부한 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광합성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뭡니까 어장이 더 황폐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넓은 그렇죠, 지역에서 오히려 서식돼서 보호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쪽만 잡아도 어민들이 생계에 대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가학적으로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네. 인공 어초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네. 인공 어초를 만들어서 바닷속에 굉장히 국가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네, 오래전- 인공 어초 사업을 해서 빠뜨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목적이 사실은 어족 자원들의 서식처 보호를 위해서거든요. 네, 네. 그 어초를 밑바닥에 깔아앉혀 놓음으로써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보호받는 거죠.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물로 잡기 어려워지니까는. 네, 네. 그래서 그런 효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선박 출입을 금지시켜 놓으면은 네. 그 어족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예, 그거는- 하셨는데 저는 과학은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사례를 통해서 얘기할 예, 얘기 좀 궁금합니다. 들어보면 일본의 그 나가사키현에 고토 섬이라고 있어요. 고토라고 해서 다섯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거기에 처음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하니까 섬이니까 이제 어민들이 이제 주 생업일 거 아닙니까? 네. 어민들이 들고 나서 반대를 했죠. 그쵸. 이거 하면 이게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일단 세워봅시다. 그래가지고 2메가와트짜리 하나 세웠어요. 하나. 네,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민들이 몇 개 더 세워달라. 예. 그래서 지금 올해를 거쳐서 내년까지 해서 3개를 더 세울 지금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해보니까 세우기 전과 세운 후가 네. 어종의 수하고 네. 어획량이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그 일본 수협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두세 종의 어종 그 어류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뭐 6, 7종의 어류로 늘어난 거고 그다음 어획량도 모여드는 그 애들도 굉장히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더 해달라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는 상상으로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별의별 상상이 다 나오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해봤던 걸로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혹은 덴마크나 뭐 독일이나 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갈 일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네.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시면 바다가 좁아요 거기는. 좁아요? 예, 좁죠. 왜냐하면 독일이 영토가 내륙은 크지만 바닷가의 면한적은 조금 요 정도라는 게 조금 그렇게 합니다. 네. 하여튼 있어서 네. 요렇게 그어서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네덜란드가 바로 옆에 덴마크 바로 옆에 붙어서 네, 있고 이런 식이고 또 맞습니다. 위에 노르웨이 쪽이고 네.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일렬로 네. 일렬로 해상 풍력이 쭉 그건 고정식이죠. 부유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바다가 얕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일렬로 쭉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해상 경계선이에요. 해상 경계선. 그러니까 각 국가의 해상 경계선을 고정식 해상 풍력으로 전부 채웠어요. 이렇게. 아직 다 못 채운 걸 독일이 마지막 다 채우겠노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상 경계선이 되는 게 굉장히 먼 바다인데 네. 얘기하셨던 그 해저 케이블 깔아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흘렀단 말이죠. 뭐 무슨 학계에 특이하게 보고된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예. 해양 생물한테는 좋다고 그렇게 예. 방송을 그 다음에 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가 자체 전력 생산이 약하기 때문에 네. 해남 쪽에서부터 해저 케이블을 두 가닥 깔았어요. 네. 깔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저를 통해서 제주도에 전력이 갑니다. 네. 근데 그 라인이 이제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사이에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무슨 어족 자원이 말살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어족 자원이 아니고 어민들의 피해도 환경 오염하고는 관계 없다는 걸 그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바다를 뺏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뺏긴다라기보다 아까 조업 못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아니냐. 그 지역 그렇게 넓은데 어떻게 다음에 한번 노르웨이 가시면 네. 노르웨이가 그 부유식 해상 풍력은 아닌데 네. 부유식으로 만들어서 한 100m 정도 되는 이 원통식으로 부유식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양어장을 만들어요. 양어장요? 예. 뭘 키우느냐?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연어. 연어를 키웁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위해서 해상 풍력은 아닌데
아닌데. 네, 부유체를 만들어서 그 부유체. 밑에 양어장을 만드는 거죠. 양어장을 만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수가 있다. 우리처럼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네. 그 부유체 가지고 양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네. 군데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면서 해보고. 점점 나은 기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근거나 이유가 나왔느냐 그런 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요, 아까 그러니까 어족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고기가 있으면 결국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장이 넓은들 고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긴 하죠.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적더라도 총 고기 양이 많으면은 네. 이제 그게 어디로 어느 시점에 흘러나오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합성 총생산량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이 어획량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장의 면적이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그 공간을 뭡니까 풍력 발전 설비들이 들어서는 공간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놔두기보다도 그 공간 중간중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양어 시설을 설치해서 해놓는다면은 네.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수중 양어 시설을 갖다가 그냥 바다에다 독단적으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시설물이 있는 사이사이에다가 양어 시설을 놓는다면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을 테니까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아이디어가 안 되겠나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배가 통과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쵸, 운전도 그러니까 잘해야 지금 되고. 그 넓은 바다에 네. 촘촘하게 해상 풍력이 막 그냥 깃발 꽂듯이 그냥 꽂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아주 넓은 지역에. 예, 예. 부유체하고 그쵸. 부유체, 그러니까 풍력터빈과 풍력터빈의 사이가 그쵸. 보통 2.5km가 넘어요. 아, 네, 많이 넓습니다. 상당히 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 촘촘하게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바람을 더 받아서 조금이라도 발전량 더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넓게. 있으면은 부는 바람에 의해서 서로 간섭받아서 효율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계산해서 2.5km 이상은 띄우어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유체 하나가 타워 높이가 현재 나온 기술로는 타워 높이가 수면에서부터 맨 꼭대기 높이가 아직 200m는 안 되는데 조만간에 200m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 200m 되는 녀석을 꽂아서 그걸 유지하려면 부유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완전 그래서 아까 제가 크네요. 3,000톤 정도 되는 네. 건데 지금 나오는 부유체가 기둥 하나만 스파 방식이라고 하는 기둥 하나 박아가지고 하는 게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계류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좀 더 안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산바리처럼 네.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땡기는. 타워에서 이제 그 바람개비 다는데 지금 기술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 하나만 꽂지 말고 여기도 꽂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2배의 이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지금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마치 무슨 거대한 골리앗 그 거인처럼 보이고 네. 맹맹소리 들리고 하는 기억만 있게 되면 이게 무섭네. 뭐 어쩌네. 이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계속 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2022년 정도 됐을 때는 또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어민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청에서는 처음 할 때부터 어민들 모셔놓고 같이 얘기는 했었어요. 지금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지금도 예, 계속 예,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그분들하고 거죠. 같이 예. 이렇게 상생해서 솔직히 울산이 어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촌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데 뭐 설명은 잘 해주셨지만은 이제 어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장애물인 거죠. 여기 가면 안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부유체가 이렇게 세 개쯤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고정하기 위한 이제 끈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 가면은 걸릴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넓은 지역에 대해서. 네. 그러니 이제 그거 간격이 넓다 하더라도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죠. 웬만해서는 함부로 그 지역에 들어가도록 하기 곤란한 일이니까는 뭐 신경을 쓰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의심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계속 물어보시며 성심성의껏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풍력이 세계적인 대세고 재생 에너지로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하여튼 사실하고 다른 얘기가 먼저 전제돼 버려가지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이 사실하고 틀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네. 어떤 회사가 일을 하는데 그 회사 이 비용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라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울산시가 예산을 써서 혹은 국가에서 예산을 써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전제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닐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이런 특별한 네.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요. 많이 1기가와트당 보통 지금 예산하고 있는 게 6조 원이에요. 1기가와트당 6조면 예, 6조면 지금 6기가와트 하니까 36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예요. 핵발전소 하나 짓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역사라는 거는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4대강 1.5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초기 비용. 4대강은 계속 돈만 먹어서 그렇죠. 이거는 발전을 일으키니까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 비용이 해외에 있는 혹은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제가 외국인 회사면 네. 이거 설비해서 이윤을 거두고 들고 가면 그걸 왜 들고 가요? 아니 설비했으면 돈 벌려고 설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발전을 일으키면 이제 그 전력 판매액이 나오니까 네. 그 돈을 갖긴 갖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울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흔히 그들 업계의 말로는 디벨로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위험을 감수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낸 다음에 전부 다 놔두고 자기들은 떠납니다. 문제는 사실 예. 간단한 게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네.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받든 그다음에 일자리가 되든 물건을 팔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물건을 한번 만들어서 팔았으면 그걸로 이제 성공한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마침 발전해가고 그 사람들이 발전 비용을 가져가더라도 적어도 세금만 받아내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데 아까워하는 것. 아니 36조를 들였으며 그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들었으며 국민들이 그 전기 쓰는데 돈을 낼 거고 그 돈을 결국 그들이 수익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36조를 그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디벨롭터는 전체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극히 몇 프로 아주 작은 포션만 자기 돈을 들이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이걸 자금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울산시가 무슨 뭐 해외 업체 돈 벌어줄 무슨 중개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건을 건 거죠. 반드시 PF를 일으킬 때는 국내 은행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뭔가 해본 경험이 있고 뭔가가 보이니까 달려든 건데 그렇다고 당신들 페이스대로 다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의 페이스를 지켜달라라는 게 뭐냐? 당신들이 기존에 해오면서 해외 유수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거 전부 다 울산에 있는 혹은 국내에 있는 기업하고 손잡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이전을 해라. 그걸 이제 업계 용어로는 이제 로컬 콘텐츠라 그래요. 이쪽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공급 사슬들을 형성해 줄 것을 요구했던 거였고요.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군데만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해수부 쪽에서 나오는 건데 해수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대학에게만 자기들은 이제 허가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혹시
그 사실을 잘 혼동해가지고 혹은 모르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괜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것저것 다 재면서 네.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글쎄요 진정으로 이 모험 없이 이득 없다라는 이런 업계의 이런 그 원칙을 진정으로 지키는 진정성 있는 업체라면 저희들 말 그대로 다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이해하고 뒤로는 똑박씩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야 뭐 저희들이 다시 관리하면서 감시 감독하면은 또 이제 가능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가령 6조를 그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턴키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가령 현대중공업이 이거를 다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느 회사는 6조를 전부 다 현대중공업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그러고 봤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알아서 부유체 제작하고 터빈 사고 타워 제작하고 해서 알아서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한 상상 중에 하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 예. 금방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하고 다른 차원에서 아까 한 말을 다시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을 누가 캐가서 막 가는 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은 지나갔는데, 없어지는 않아요. 그 바람에서 에너지가 빠지지 않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 안 하는 것보다 일단은 낫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건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적절하게 협상을 해서 적절한 배분이 되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한 사람들한테 뭐 배분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판 것으로 일단은 됐다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막 인원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갖다 팔았다. 그럼 일단 됐고 이단 세금도 없지. 그다음에 일부 포션을 국가가 다시 받아들이면 없던 돈이 하늘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국부가 유출되거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아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을 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자원 파는 게 바로 지나가는 바람을. 지나가는 바람에서 누가 에너지를 건져내는 거죠. 돈을 건져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라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외국 해외에서 뺏어가는 오면 것 뭔가 같아요. 수탈하고 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을 배운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 자본으로 어디에 또 설치를 해가지고 100% 우리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티브가 있지 않으면은 애초에 이 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소 처음에 좀 아깝더라도 시작 자체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해보고자 하는 업체도 그렇고 선점 효과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이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 메가와트 단위도 지금 없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30메가와트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기가와트급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 그러는 순간 그 위상이라는 거는 그다음 그거를 온전하게 부유체랑 계류하는 거랑 그 유지보수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령 현대중공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조선소든지 간에 거기는 부유식 해상 풍력하면은 가장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가 있는. 그렇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도하는 거. 예, 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강점이랄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보다 옛날에 많이 뒤졌지만 지금은 거의 일본을 이제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세계 수요가 얼마고 그다음 우리가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계획이 무엇이 시설 계획이 설비 계획, 용량 계획이 얼마가 있고 막 이런 걸 따지면은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팍팍팍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 안 재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수요는 늘어나고 생산량은 대량 공급처가 있고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든지 선도적으로 차고 나가야 그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1등이 되는 것이지, 뭐 이거저거 저거저거 뭐 계산하고 하면은
계산 맞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뭐 국민의 기질상으로도 간이 크고 네, 규모의 경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규모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규모도 그렇고 큰 시장이다. 시도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물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는 북유럽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은 북유럽은 바람이 많이 불되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불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태풍이 동해안 쪽에 덜 하긴 하지만 좀 부는 거죠. 근데 태풍이 오면은 이쪽에 북해 지역에 풍속이 이제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순식간에 이제 몰아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낸다면은 세계 어느 바다에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